6월 1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3월 전미주택 가격 지수가 20.6%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의 5월 CPI 예비치가 전년 대비 8.1%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 중 최초로 아랍에미리트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오펙 일부 회원국이 산유량 합의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1분기 GDP가 3.1% 오르며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됐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급락한 성장주의 매수 기회가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여름철 원숭이 두창 확산이 우려된다며 완전 억제가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바이든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과연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두 인물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5월의 마지막 미국 증시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6% 빠지며 33,000선 아래로 떨어졌고 S&P 500 지수 역시 0.6% 하락하며 4,100선에 마감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며 12,000선까지 밀려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각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주시한 가운데 프랑스 까크 지수는 전일 대비 1.4% 떨어졌고 독일 닥스 지수 역시 1.2% 하락하며 14,00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 순매수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날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낙폭을 키웠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2,680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또한 코스닥 지수 역시 0.7% 상승하며 900선에 근접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는 봉쇄 조치 완화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활짝 웃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 넘게 오르며 3,200선 가까이 올라왔고 또 홍콩 항생지수 역시 1% 이상 뛰면서 21,40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인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국채금리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을 주시하며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2.87%까지 올라서게 됐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2.5%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시죠. 전가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모건 스탠리가 중국 니오를 기술적 아이디어 목록에 올리면서 니오는 프리마켓에서부터 주가가 상승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지역 코로나 제재가 완화되면서 해당 주식이 상승할 준비가 됐다고 평가했고요. 전기차 구매제에 대한 새 보조금의 혜택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니오는 화요일장에서 4.95% 크게 오르면서 1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관련한 테슬라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날장에서 테슬라는 약보합 보여주면서 75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미증시에 상장한 다른 중국 주식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역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큰 영향을 줬던 상하이 지역 코로나 봉쇄 조치가 완화된다는 소식 덕분인데요. 이날장에서 바이두가 0.9% 상승하면서 140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알리바바가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징뚱닷컴은 4.55% 상승하여 56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죠. 스타벅스와 나이키 주가도 이날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날장에서 2.33% 올라서 78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나이키 주식 또한 2% 상승하여 118달러 선을 지났습니다. 준비디오는 다이와 세큐리티에서 투자 의견을 2단계 상향 조정받았습니다.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상회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다이와는 최근 기술주의 약세가 상승 기회를 의미한다고 봤고요. 다만 준비디오 오늘장에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2.6% 빠지면서 107달러 선에 진입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징통 끝에 러시아 원유 수입의 90%가량을 막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날 에너지주는 대체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마라톤 페트롤륨이 0.3% 하락했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장 초반엔 올랐다가 막판에는 아쉽게도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10종목 상황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 셰윈 윌리엄스입니다. 페인트 회사인데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셰윈 윌리엄스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로 잡으며 시작하자 프리마켓에서부터 주가가 빠졌습니다. 회사는 금리 인상이 주거용 그리고 상업용 페인트 수요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날장에서 주가는 3% 내려서 26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살펴보시겠습니다. 애플의 주요 조립업체 폭스콘은 지난 3월 중국 선전의 일부 지역 공장을 중단한 바 있는데요. 이 니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봉쇄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다만 애플 이날장에서 0.5% 하락하면서 14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대형 기술주에서 아마존이 4% 그리고 구글이 1.2% 랠리를 보이면서 지수에 조금은 보탬을 했습니다. 제프리스가 아마존 목표가를 3,700달러에서 3,250달러로 낮춰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해 준 건데요. 제프리스는 특히 경제 둔화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날 아마존 마감가는 2,404달러 선입니다. 기술주 가운데 세일즈포스나 추일 같은 기업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 다 오늘장에서는 크게 빠졌습니다. 세일즈포스가 3% 가까운 낙폭 보여주었고요. 추일은 8% 크게 급락하면서 2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이날 S&P 500기업 11개 섹터 중 9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 그중에서 헬스케어주 낙폭도 컸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주가 살펴보실 텐데요. 2% 빠져서 496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방금 본 세일즈포스에 이어서 다우 종목 가운데 두 번째로 낙폭이 컸습니다. 경기 순환주로 꼽히는 산업주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주 가운데 허니웰과 보잉이 이날 하락 마감했습니다. 각각 1.39%, 0.63% 하락하여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 특징주 시황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원자재 시황 이어집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세간의 관심이 주목된 소식입니다. 바로 유럽연합 EU가 고육지책을 선택했는데요. EU는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의 90%를 금지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만 전쟁을 끝내라는 최대의 압박이라고 표현했고요. 이로 인해 러시아는 연간 100억 달러의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유가를 즉각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장에서 WTI와 브렌트유 모두 상승 곡선 그렸고요. WTI는 115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121달러 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천연가스 가격은 5%대 낙폭을 키웠습니다. 천연가스와 관련해서는 이탈리아 총리인 마리오 드라기가 EU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니까요. 추이를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산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두와 대두입니다. 현재 대두의 수확량은 약 72%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이전 평균치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만약 앞으로 과도하게 습한 날씨가 이어진다면 고품질의 대두를 얻는 것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수확량에 크게 문제는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장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두와 대두유 모두 하락했습니다. 2%대 낙폭 키우면서 1,687센트와 77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지역에 예상치 못하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작물 재배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잠시 후에 주간 기준으로 하는 작물 재배 상황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격에 반영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옥수수 가격 보도록 할게요. 3%대 낙폭 키웠습니다. 753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출 재개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밀은 떨어졌습니다.
그간 전쟁으로 인해 밀 수출과 판매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악화됐었는데요. 긍정적인 진전을 보인다면 공급난이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충분한 양의 비가 내리면서 밀 수확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해당 소식에 밀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6%대 떨어졌습니다. 1,088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코코아와 커피 알아보겠습니다. 코코아와 커피는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다만 코코아와 커피 역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배지의 날씨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코아와 커피 모두 1%대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2,500달러 선과 231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설탕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인도의 설탕 수출 금지령에 대한 타격으로 시장에 풀리는 양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야 합니다. 다만 독특하게도 이와 관계없이 설탕의 가격은 떨어지는 모습보다는 떨어지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설탕의 가격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1%대 하락세 걸었습니다. 19센트 선 기록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리도 이렇다 할 만한 뉴스는 따로 없었는데요. 다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브릿지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9년 사이에 전 세계 귀리 우유 시장이 약 15%가량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우유를 마시면 배 아프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전에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유당불내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귀리 우유가 일반 우유의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리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5%대 떨어졌습니다. 668센트 선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소식은 없었지만 특이하게도 5%대 하향 곡선 그린 모습입니다. 마지막 원자재로 원목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 판매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목 가격도 당연히 이와 흐름을 함께하게 되는데요. 집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원목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원목 가격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6%대 가까운 낙폭 기록했습니다. 655달러 선 터치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금속 원자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2021년 9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의 매력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1,840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팔라듐과 백금 그리고 니켈과 아연을 한 번에 보겠습니다. 역시나 별다른 특이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요 금속 원자재인 만큼 달러화 약세와 금의 강세 그리고 공급망 이슈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팔라듐과 백금 가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라듐은 내렸고 백금은 올랐습니다. 팔라듐은 3%대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고요. 백금 같은 경우 2%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구리와 주석, 알루미늄과 납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등락률이 출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국인 중국의 코로나 사태가 완화와 악화를 거듭하고 있고요. 재고량 역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리와 주석 가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는 약보합권에서, 주석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이어서 농산물 시장 관련 해외 애널리스트의 발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In the wheat market, once again, a significant uncertainty in politics in the Ukrainian war could keep the trade volatile. On Monday, Putin indicated that Russia was ready to facilitate unhindered export of grain from Ukrainian ports in coordination with Turkey. The United Nations trying to broker a deal to unlock Ukraine's grain exports. Ukraine's grain exports for the May fell 62% from last year. On top of the Russia news, better weather for France helped to drive European milling wheat futures down 2% on Monday. In the 5-day forecast models, it's drying out in North Dakota and parts of Minnesota. Also, a decent rain forecast for southern and eastern Kansas, much of Oklahoma, and some of the areas might receive up to 3 inches of rain. 6 to 10-day forecast models show cooler than normal temperatures and slightly above normal precipitation for much of the plains.
July wheat failed to hold key support at 11.22 3/4 and failed to hold uptrend channel support at 11.24 3/4 today. Resistance is now at 11.19 with key support at 10.74.5 and 10.10. 네,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신인규 뉴욕 특파원 또 오기석 APAC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먼저 신인규 특파원, 휴장 이후 열린 미국 증시 전체적인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5월의 마지막 장인 오늘 현지에서는 시소 트레이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았던 장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뉴욕 증시는 장 초반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가 지수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지만 오후 2시 들어서 다시 지수가 내려가면서 결국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주 이 인플레이션 피크론이 확산되면서 미국 증시 그래도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냈는데, 자, 이번에 지금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자, 미국 증시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흐름상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오늘 오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과의 회동이 될 겁니다. 파월 의장과 회기에 들어가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이 같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한테 압박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도 이 통화 정책 담당 수장을 직접 불러 만난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사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 잡기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 기름값과 식료품 값을 비롯한 이 체감 물가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는 오는 11월 이 중간 선거에서 대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미국 정부의 기대대로 올해 안에 물가가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려면 사실은 자산 시장의 어느 정도의 위축은 불가피할 겁니다. 이 공급망 문제도 문제지만 소비자들이 지출을 좀 줄여야 물가가 떨어지겠죠. 다만 그 수준이 경기 침체까지 가서는 안 되는 상당히 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바이든이 파월을 믿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 연준에게 이래라 저래라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이 좀 성공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려면 대외적으로도 좀 미국을 돕는 그런 요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게 사실은 미국의 물가 관리 측면에선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나온 이 경기 선행 지표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지표 좀 요약하면은 경기가 나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달보다 떨어진 106.4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측보다는 좋았지만 이 조사 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4월보다 이 미국인들의 심리가 나빠진 데 주목을 했습니다. 반년 뒤에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전달의 18.6%에서 줄어든 17.7%로 나타났고요. 또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이번 달에 24.9%로 한 달 전보다 3.2%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이후에 나오기는 했지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이 산유국의 연합체인 오펙 플러스가 증산 규모를 결정할 때 러시아를 제외할 수 있다는 단독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국제 유가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안이 현실화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의 큰 요인 중에 하나였던 기름값이 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심리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당장 이 다음 달부터 석유 수출입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대신에 다른 산유국들의 월간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원유가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는 매달 생산 규모를 합의를 하는데 사흘 뒤인 6월 2일에 열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될지도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의 이 움직임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엔 오기석 APAC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유가가 앞서 신인규 특파원이 말한 대로 정말 장중한 때 $120를 돌파했습니다. 이 증시에 좀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네, 유가가 어제 하루 사실 굉장히 큰 롤러코스터와 같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123불까지 갔던 게 지금 115불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그 WTI 텍사스 중진유 같은 경우도 119불까지 올라갔었던 한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오전에 얘기가 나왔었던 것처럼 이제 EU의 지도자들이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90%까지 금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유가 수급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에 시장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이 상황 안에서 또 현재 중국이 6월 1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상해 봉쇄를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내린 것 역시도 이제 중국발 원유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다시 작용을 하면서 유가의 단기적인 이제 상승을 이제 끌어올렸었는데 지금 상품 특히 이제 커머디티 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당분간 원유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 부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신인규 특파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었지만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제 다음 달 결정을 들어봐야겠지만 지난달 이제 나왔던 결정에서는 서방의 확대 증산 요청에 대해서 완곡한 거절의 의사를 표명했던 적도 있었던 것 역시도 지금 이제 시장의 공급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기 힘들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가가 고공행진할 때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이 증산을 하곤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증산 올해는 왜 이어지지 않는 겁니까? 네, 올해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다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한 2, 3년 전 이제으로 시계를 좀 돌려보면 2020년 4월 그리고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또 과거 한 2, 3년 동안 그 다양한 그 그린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실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뭐 심지어 도산을 하거나 혹은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사실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좀 제한적이었고 또 그 결과 이제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각자 도생의 과정을 거치게 됐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에너지 기업들의 경우는 지금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바로 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증산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설 투자를 이제 공격적으로 펼치기보다는 조금 현재 유가 상황에 대해서 관망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현재 미국 유가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 거의 14년 만에 최고점을 향해서 지금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유가가 앞으로 급등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감에도 사실 투자자들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CME 페드와치 이제 미국 기준금리 예측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크게 이제 반응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유가의 그 변동성에 크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 역시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래프테크놀로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 네,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